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점유율 뭐 이런 걸 보면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예요. 그런 방향으로 세계 경제는 산업 구조는 그렇게 패러다임 변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폭망했죠. 실물 경제는 망했어요. 근데 자본시장으로 돈이 다 이동했죠. 주식 가격이 호황이었죠. 집 가격도 호황이었죠. 돈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뭐 큰 의미 부여를 할 만큼 뭐 주식시장을 흔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행에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실제 인하되는 시점에 주가가 뭐 퀀텀 점프를 한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단행되는 지점에 예를 들어서 23년 1분기에는 24년에 기준금리 인하 한 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에 반영됐는데 정작 3분기나 4분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또 여러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면 또 조건이 달라져요. 그런 것을 좀 보셔야 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정할 만한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지점에 왜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그 지점에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받아드는 시점이에요. 주로 24년 1, 2분기의 실적들을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2분기에 2분기 실적은 3분기에 받아들잖아요. 실적이 24년 기업들의 뭐 여건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DP 증가율은 그 실적 증가율을 가중평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좀 경기가 이제 물가는 잡히지만 물가가 잡히는 과정에서 경기가 그만큼 악화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소 반영하면서 주가가 뭐 그렇게 강한 랠리를 보이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혹은 실물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현상과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실물 경제적으로 전기차로 대체되고 우리나라의 총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물 경제적으로도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전기차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수요가 공급이 많아진다고 수요가 더 많아지진 않아요. 수요는 원래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차츰 늘어나는 거예요. 전기차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가에 반영되듯이 나타나면서 주가도 좀 조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4년 또 중반 정도가 지나면 쌓였던 재고가 좀 소진되거나 항상 그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게 그래요. 수요가 더 많을 거야 기대하면서 대거 공급자로 뛰어들다가 이게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니까 공급했던 기업들이 이제 또 조정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23년 1분기에 감산 조치 내린 것처럼 아니면 그 중에서 잘 못하는 그 자동차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어 가는 거죠. 구조조정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공급량만큼 똑같이 유지되지 않아요.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 혹은 수요를 밑도는 공급이 또 야기될 수 있어요. 그게 24년 하반기 정도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그럴 때는 또 여러 가지 2차 전지나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에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업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그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분해 가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
전기차로 대체되어 가거나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는 현상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 과잉 공급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벌어졌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것은 수요 공급이 규정점을 찾아서 또 도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주신 의미심장한 질문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트럼프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질문이 전기차 2차 전지 종류의 섹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런 팩트니까. 근데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반드시 트럼프가 승리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나리오로 가정을 할 필요는 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의 규모를 많이 줄일 거예요. 없애거나. 전기차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의 보급은 완전히 위축됩니다. 당연히 그래요. 보조금 때문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 제도를 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기차 산업, 또 2차 전지 산업, 또 재생에너지 산업, 그런 소위 바이드노믹스에서 강조해왔던 그런 그린한 영역, 그린 테크놀로지 혹은 그린 인더스트리 영역의 경우에는 트럼프노믹스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그걸 저지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반대로 오일 컴퍼니, 주로 화석연료 기반의 화공 플랜트 산업 이런 걸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이 산업 경기가 더 괜찮아질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반영하는 게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서 그 2차 전지나 또 전기차 산업에 그 섹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빼는 거죠.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트럼프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테마주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실제 투표가 있었고 투표가 진행된 다음에 트럼프가 정말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급등할 수는 있겠죠. 됐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테마주 성격이니까 또 한 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테마주 성격의 경우에는 정말 실현됐을 때 다시 또 깔아앉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좀 구분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바이드노믹스가 2기가 펼쳐진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또 한 번 또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의 경우에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겠죠. 그만큼 리더십이 누구로 결정될 것인가, 이런 것도 24년의 중요한 시나리오로서 가정하고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좋은 설계를 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기차라는 것도 보급이라든가 산업의 벌크라든가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점유율 뭐 이런 걸 보면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예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상향하는 그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가 꺾이는 거죠. 그래도 우상향은 맞을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세계 경제는, 산업 구조는 그렇게 패러다임 변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상향하든 우상향하는 속도가 꺾이든 우상향하는 경로라고 해서 줄곧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는 거죠. 항상. 이게 사이클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이클을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역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양산하고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올 줄 모르고 똑같이 생산량을 유지했다가 재고가 쌓였고 23년 1, 2분기 때 그 높은 재고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실적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단행하는 반도체 감산 조치까지 내렸죠. 근데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향후 침체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가 피디님께 여쭤보면 반도체 사본 적 있으세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살 뿐이지 반도체를 사지 않아요. 그럼 누가 반도체를 살까요? 당연히 기업이죠. 내구재를 만드는 기업이 반도체를 사는 거지 일반 소비자가 반도체를 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수요하는 것인데, 그만큼 앞으로 경기 침체가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구재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당겨서 반도체 수요가 줄죠. 사이클이 먼저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스마트폰을 산다.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든 기업은 여기 속에 있는 반도체를 언제 샀을까? 저는 오늘 샀지만 이 기업은 적어도 6개월 전에 산 거고 그 구매 조달 계획은 적어도 12개월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반도체 조달이라는 것은 23년 1, 2분기 때 쭉 꺾였던 것은 23년 내내 경기 침체가 진전될 거라고 보고 반도체를 수요할 수요처들이 수급을 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인 거고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랬었던 현상인 거고요. 근데 경기 침체가 더 진전되지 않고 그런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저성장 체제로 계속 고착화된다. 그러면 어쨌든 감산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재고는 어쨌든 정점을 찍고 소진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가격은 올라가는 과정이고 반도체 수요할 수요처들은 분명히 또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반도체도 역시 사이클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 23년 1, 2분기가 바닥인 것이고 바닥을 찍고 반도체 사이클이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단기간 안에 죽거나 사라질 산업이 아니고 그냥 영원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이 신사임당 촬영하러 왔지만 이 공간에도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디지털화 될수록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차량용 반도체가 대략 한 200~300개 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가 한 700개 가량 됩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에는요 3000개 들어갑니다.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에서 반도체가 그만큼 수요가 이루어진다,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멈춰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 맞아요. 그러나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23년 상반기가 특히 1분기 정도가 거의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반도체 사이클상 바닥을 2분기는 다지는 모습이고 3분기부터는 강한 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고 다소 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1시간 동안 드려도 좀 짧은 질문인데 그래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 짓는 게 뭐냐면 실물 경제적 현상은 규모입니다. 규모. 가격이 아니에요. 실물 경제적으로 내가 더 잘 산다라는 얘기는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 규모예요. 또 내가 더 많이 사 먹는다. 소비액이에요. 그리고 소매 판매액이에요. 기업은 매출액이고 수출액이에요.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GDP 규모예요. 그리고 기업의 신규 투자액이고 정부의 정부 지출 규모예요. 다 뭡니까? 규모가 얼마나 커지나 작아지나. 이게 실물 경제입니다. 근데 자본시장은 뭐예요? 자본시장은 규모가 아닙니다. 가격입니다. 전혀 달라요. 자본시장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은 주택 가격, 주식 가격, 원유 선물 가격, 금 가격,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실물 경제다. 규모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이게 실물 경제가 좋나 나쁘나 호황인가 불황인가 경기 악화인가 개선인가 침체인가 회복세인가 이걸 결정짓는 건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자본시장은 돈이 들락날락하면서 돈이 들락하면 뭐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쏠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부동산 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흘러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인 겁니다. 돈의 이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돈이 빠져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실물 경제적으로 어렵다, 실물 경제적으로 나쁜 경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가격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20년, 21년
경제 폭망했죠. 실물 경제는 망했어요. 근데 자본시장으로 돈이 다 이동했죠. 왜 제로금리로 인하하면서. 주식 가격이 호황이었죠. 집 가격도 호황이었죠. 돈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실물 경제적으로는 최악이었는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선 최선이었어요. 맞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2022년 나름 실물 경제는 괜찮았어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어땠어요? 무너졌죠. 금리 인상하면서. 그러니까 23년 경제도 그렇고 24년 경제도 그런데 실물 경제적으로 어렵냐 좋냐. 경기 침체 온다.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이런 실물 경제적인 현상과 그게 내려막길이면 이것도 내려막길이라고 가정하는 것부터가 저는 미스저지다. 오히려 그렇게 가정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겠죠. 그걸 포착하는 게 경제 공부죠. 그래서 경기 침체 옵니다. 경제 안 좋습니다. 뭐 기업 부채 문제 심각합니다. 이럴 때 부동산 경기가 오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와 자본 자산 시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않은 채 그냥 평범하게 내리는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미 등장한 그 굉장히 큰 용어가 뭡니까? 그 자산 시장과 자본 시장이 완전히 벌어져서 따로따로 흘러간다. 그게 뭐예요?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 월 스트리트는 여의도, 자본 시장. 그게 따로따로 놀아간다. 더 거대한 갭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제 공부하실 때 자본시장의 움직임과 실물 경제적 움직임을 다 보시고 저는 주로 실물 경제를 말씀드리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좀 구분짓고 각각이 어떤 연결고리로 톱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좀 파악해 나가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뭐 다소 좀 긴 시간 동안 구독자로서 이 채널을 좀 지켜나가는데 부딪힘이 있지 않았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하나의 구독자로서 또 채널 소유주와의 관계나 뭐 친분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도 신사임당 채널을 다시 한번 부스트업 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신 것 같고 제가 자진해서 나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조그만 참여로 조금이라도 신사임당 채널이 옛날처럼 정말 잘 커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도 신사임당 채널에서 참 즐겁게 머물면서 좋은 정보를 좀 습득하시면서 좋은 어떤 채널의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한몫을 하는 그런 또 구독자가 되시면 어떨까 그렇게 감히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